안녕하세요. DJ 가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등에 칼 꽂혔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한 배신을 당했을 때 쓰는 말이기도 한데요. 저는 제 인생에 이 말이 그대로 실현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충격적이고 아픈 배신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어디에나 선이 이긴다는 말이 있듯이 저는 철저하게 저를 배신한 배신자들의 완벽한 몰락을 생생하게 목도하게 되면서 사람은 진짜 뿌린 대로 거두는 거구나 싶어 여러분께도 이 놀라운 세상의 이치를 함께 알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는 저는 50대의 노처녀입니다. 50대 처녀라는 말이 좀 어울릴까 싶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았었어요. 물론 젊은 시절에는 한창 이쁠 나이였기 때문에 누구든 만나기는 했었죠. 그중에 결혼을 전제로 연애도 몇 번 해보고 결혼까지 할 뻔한 사람도 있었지만 결혼은 저의 인연은 아닌지 식장까지 가지는 못했었습니다. 근데 제 결혼이 어려웠던 이유는 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었어요. 친정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셨고 친정엄마가 저랑 제 위에 한 명 있는 오빠를 힘들게 키웠었는데 워낙에 오빠는 망나니 기질이 커서 항상 우리 집안에 걸림돌이 되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다니면서 어떻게든 가난을 벗어나고자 애를 많이 썼었죠. 고등학교 중퇴를 하고 나서부터는 공장에서도 일을 해보고 남의 식당 가서도 일을 해보고 다 해보면서 나중에 정착한 것이 가사 도우미였습니다. 저는 깔끔한 성격의 어머니 덕분에 나름 청소나 가사 일에는 소질이 있었기 때문에 청소 잘하면 돈 많이 주는 부잣집만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왔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벌어도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어 괴로웠죠. 그러던 와중에 제가 상주에 일을 하고 있는 부잣집 주인 할머니에게서 아주 달콤한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저더러 일 잘한다며 월급도 많이 주고 아예 상주에서 있으라는 제안까지 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분과 저의 관계는 꽤나 두터운 관계였죠. 그렇게 서로 신뢰관계를 잘 쌓으면서 일을 하고 있던 중에 그 집안에 일이 하나 생겼었어요. 그건 바로 그 할머니의 외동아들이 어느 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갓난아기를 데리고 들어온 사건이었죠. 그 일로 인해서 그 부잣집이 얼마나 발칵 뒤집어졌었는지 몰라요. 주인 할머니는 뒤로 넘어가려고 하고 그 주인 아들은 죄인처럼 고개만 푹 숙인 채로 그저 하염없이 울고 있는 아이만 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주인 할머니는 자기 아들이 사고쳐서 데리고 들어온 아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원래부터 마음만 좋지 철이 없어서 이리저리 사고치고 돌아다니던 그 주인 아들은 아이는 완전히 내던진 채로 밖에서 원래 살던 대로 계속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육아는 오로지 전부 다 제 몫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애가 또 예쁘더라고요. 태어난 지 보름 만에 친모가 도망을 가버렸기 때문에 한 달도 안 된 갓난아기를 제가 도맡아 키우면서 아이 키우는 재미를 그 처녀인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을 유심히 본 주인 할머니가 저한테서 충격적인 제안을 하나 해왔습니다. 이모 눈에 우리 손주가 참 예쁜가 봐? 네, 아기가 순한 게 예쁘네요. 아마 할머니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할머니가 성품이 좋으시잖아요. 애가 순한 게 그렇게 많이 울지도 않고 너무 예뻐요. 그럼 걔 이모가 데려다가 키울려? 내가 아이 양육비는 섭섭치 않게 줄 테니 데려다가 키우는 거 어때? 네? 아이를 데리고 가서 키우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우리 아들이지만
쟤는 누구 하나 책임져서 키울 놈이 못 돼. 거기다가 애 친엄마까지 도망간 마당에 애를 얼마나 더 책임지고 키우겠어. 지금도 봐. 애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여다보나.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내 손주지만 걔가 내 아들한테는 흠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가능하면 내 아들 인생에서 지워주고 싶어. 그러니까 이모가 데리고 가서 키워줘. 내가 그 사례는 정말 부족하지 않게 해줄 테니. 저는 주인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꿀먹은 벙어리가 된 것 마냥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터무니없는 부탁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머뭇거리는 게 느껴졌는지 할머니는 한 달에 저한테 700만 원씩 양육비를 주고 아이와 제가 살 집도 다 마련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이곳은 아니지만 다른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소개도 해준다고 하니 저한테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제안이었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을 해버렸을 텐데 저는 솔직히 그 돈과 집이 매우 탐이 났어요. 그 돈만 있으면 내가 매달 갚아나가야 하는 빚 때문에 고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무엇보다 평생 가져본 적 없는 내 집을 마련해 준다는데 그것만큼 악마의 유혹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제안을 덜컥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사실 돈 때문에 열심히 키운 것도 있었지만 아이가 정말 예뻤어요. 그래서 더 잘 키울 수 있었고 뒤로 몇 년 동안 그 할머니한테 돈을 꼬박꼬박 받으며 아이를 잘 키우고 있었죠. 하지만 그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고 저에게는 또다시 갑작스러운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한 7년을 아이와 살면서 일을 하기도 했지만 그 할머니가 보내주는 돈으로 그나마 여유 있게 잘 지내고 있던 중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끊기더라고요. 매달 정해진 날짜에 꼬박꼬박 잘 들어오던 돈이 갑작스럽게 들어오지 않았고 한 3달째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때부터는 전화를 했었는데 아예 없는 번호라고 뜨는 걸 듣고 나서는 바로 할머니 집으로 찾아갔었죠. 매달 양육비를 주는 조건으로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였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받아야 할 돈을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집까지 찾아간 거였어요. 근데 매우 통탄스럽게도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 할머니가 살던 집에는 할머니는 안 계시고 아이의 친부만 남아서 살고 있을 뿐이었죠. 저는 할머니를 대신해서 그 친부에게 매달리며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이봐요. 댁 친딸 키워주는 조건으로 내가 애 데려다 키운 거잖아요. 그럼 책임을 져야지.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왜? 내가 맡긴 것도 아니고. 당신이 좋아서 데려다가 키웠으면 돈이 있든 없든 책임지고 키워야 할 거 아니야. 정 못 키우겠고 키울 능력도 안 되면 그냥 고아원에 보내버리던가. 어차피 애 호적도 당신 앞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알아서 책임을 져야지. 이제는 내 애도 아닌 애를 데리고 와서는 뭘 어쩌자는 거야. 썩 꺼져. 당신한테 줄 돈 없으니까. 저는 그대로 그 친부에게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말했지만 끝내는 주지 않더라고요. 그 남자는 분명 7년 전까지는 그래도 친모가 버린 애를 집까지는 데리고 올 만큼의 잔정이나 선한 성격이 있었는데 7년 동안 어찌나 망나니가 되어버렸는지 자기 친딸도 데려가다 버려버리라고 하더군요. 정말이지 말 그대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친자식을 이렇게 내던져버릴 수가 있는 건지. 근데 한편으로는 저도 너무 막막했어요. 더는 아무런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홀몸으로 아이를 키울 자신도 없었고, 내가 왜 피도 안 섞인 아이를 데려다가 키워야 하는 건지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하지만 한순간에 친부에게 버려진 아이를 포기해버리기에는 이미 제가 아이를 너무 많이 사랑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은 채로 그대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는 그 맑은 눈을 보니 차마 내팽겨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그때부터는 진짜 내 아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가사 도우미로서 일은 계속하면서 지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건물 청소에 요구르트 배달까지 투잡 쓰리잡을 해가며 아이를 열심히 키웠죠. 근데 이 고생을 해가며 아이를 키웠으면 애가 잘 커야 다행인데 참 세상살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군요. 열과 성을 다해서 키운 제 딸은 공부는 잘했지만 인성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았어요.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사춘기가 되면서 애가 삐딱선을 타기 시작했거든요. 직장 하나 번번하지 못한 저를 보면서 창피하다고 졸업식 한 번을 못 오게 하고 길거리에서도 아는 척을 안 했었죠. 우리 애는 제가 갓난쟁이 때부터 키웠었기 때문에 저를 친모인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모가 직업이 변변치 않고 아빠도 없이 홀로 아이 혼자 키우다 보니 아이는 저를 창피해하기까지 했었습니다. 딸아이가 중학생 때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야구르트 배달을 한창 할 때였는데 아이 학교 근처에서 제 딸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길에서 딱 마주치게 되었죠. 저는 반가워서 인사를 하려고 했다가 큰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본 제 딸이 저를 발견하자마자 그대로 저를 무시하고 가버렸거든요. 그때 제 옷은 요구르트 색의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창피하다며 저를 외면하고서 가버린 거였어요. 저는 저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고 돌아서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하루 종일 기가 차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다 참아줘도 내 인생 바쳐서 자기를 키워주는 저를 외면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어요. 또 가정교육을 그렇게 허투루 해서도 안 되었고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가 들어오자마자 혼을 냈죠. 너 이리 와. 오늘 밖에서 엄마한테 하는 행동이 그게 뭐야? 너 그런 버르장머리는 어디에서 배운 거야? 그러니까 누가 그런 일 하래? 나 진짜 엄마 창피해 죽겠어. 다른 애들 엄마는 회사도 다니고 멋있는 일 하면서 사는데 왜 엄마는 쪽팔리게 그런 거나 입고 길거리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얼마나 쪽팔리는 줄 아냐고! 뭐야? 내가 누구 때문에 그 일을 하는데 다 너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아니었음 나 그런 일도 안 해. 할 필요도 없다고. 허구한 날 용돈 달라고 난리 피우고 그것 없다고 안 주면 더 쌩 난리를 치는 애가 뭐? 창피해? 쪽팔려? 안 되겠다. 너 오늘부터 용돈 없어. 용돈 달라고 한마디만 더 해봐. 저는 제가 창피하다는 딸의 말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를 먹여 살리는 부모가 창피하다며 나올 수가 있는 건지 괘씸하기 짝이 없었죠. 저는 애초부터 오냐오냐 키우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딸아이의 용돈이고 뭐고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니 처음에는 잘못도 모르고 개념 없이 나오던 딸이 점점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면서 중학교 때 시작되었던 반항이 고등학교 올라가니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 사이까지는 정말이지 딸과 싸우기도 무수히 많이 싸웠습니다.
차라리 전쟁터가 더 낫겠다 싶을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많이 싸웠었죠. 그래도 그렇게 싸워가면서 산 시간들이 아깝지 않았던 게 그 싸워가는 과정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이해하면서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물론 딸은 처음부터 저를 친엄마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자기 친엄마와 더 가까워지는 시간들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만큼은 가슴으로 나온 제 딸을 더 이해하고 더 알아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 같았던 시간들을 다 견뎌낼 수가 있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저의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시간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죠. 험한 사춘기를 보내는 딸을 다 품어 안으며 악착같이 키우면서 결국 저는 딸을 의대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딸은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래도 외고에다 대학까지 의대를 보낼 수가 있었어요. 물론 학원을 보내는데 돈이 많이 들긴 했었어요.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저는 더 악착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고생을 다 보답이나 받듯 딸아이가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는 정말이지 내 인생 최고로 행복하고 딸을 잘 키웠다는 벅찬 감정을 느낄 수가 있었죠. 우리 딸 장하다. 정말 대견해. 정말 너무너무 축하한다. 엄마도 고생 많았어. 나 지금까지 잘 키워줘서 고마워, 엄마. 나 이제 진짜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는 엄마 호강시켜줄게. 그래, 우리 딸. 나는 너 잘 크는 것만 봐도 배불러.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훌륭한 의사 되어야 한다. 그게 엄마한테도 효도하는 길이야. 엄마 당연하지. 나 열심히 해볼게.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행복한 모녀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하지만 내 인생의 행복은 용납할 수 없다는 듯이 곧바로 또 큰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딸과의 행복을 다 만끽하기도 전에 불청객이 우리 모녀를 찾아왔다는 것이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딸의 친모였습니다. 딸의 친모는 우리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 앞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정말 핏줄은 못 속인다고. 저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여자가 저희 집 앞에 서 있는데 그 얼굴을 보자마자 단번에 제 딸의 친모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딸과 닮아도 너무나 많이 닮았었거든요. 사실 그동안에 딸과 저는 둘이 닮은 구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다들 딸을 보면서 아빠를 닮았나 보다고 말을 많이 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 친모는 딱 한 번의 등장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드러내더라고요. 이래서 피가 무섭다라고 하는 모양이다 싶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는 그런 놀라운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생각하는 것도 저에게는 큰 시간 낭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의 등장 하나로 제 인생이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뒤바뀌게 되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오랜만에 딸과 밖에서 밥을 먹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딸의 친모는 저희 집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본인도 제 딸을 보고 단번에 자기 친딸임을 알았는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희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말을 건넸죠. 얘, 너 나 누군지 아니? 다짜고짜 자신이 누군지 아냐고 물어보는 여자를 보면서 처음에는 제 딸이 많이 황당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바로 경계를 하며 딸을 막아서며 대신 대답을 했죠. 당신 뭐예요? 누구예요? 나 딱 보면 모르겠어요?
나는 둘이서 걸어오는 모습 멀리서만 봐도 딱 알겠던데. 근데 두 사람 꼬라지가. 이런 집에서 컸으니 수준 알만하겠네. 이봐요. 나 내 딸 되돌려받으러 왔어요. 그러니 내 딸 다시 돌려줘야겠네요. 뭐라고요? 다짜고짜 나타나더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예요? 누구냐고요? 당장 돌아가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는 거야? 그리고 딸을 돌려달라니. 내 딸을 왜 돌려달라는 건데? 당신이 뭔데? 저는 다짜고짜 20년 만에 찾아와서는 딸을 돌려달라는 여자를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다 알아봤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말했어요. 거기다가 아직 젖도 못 된 태어난 지 보름밖에 안 되었던 애를 나 몰라라 버려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찾아와 자기 아이를 다시 내놓으라는 여자를 보면서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죠. 근데 이 여자는 제 말을 아예 무시하기로 한 듯 저를 지나쳐 제 옆에서 이 모든 상황에 어안이 벙벙해져 있는 딸을 보더니 다시 묻더라고요. 얘, 너 나 못 알아보겠니? 나는 너 멀리서 봐도 딱 알겠던데. 당신이 누군데요? 나? 네 엄마. 너, 네 친엄마가 따로 있다는 거 알고 있었니?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너, 거울 있음 좀 꺼내서 봐봐. 지금 이 셋 중에 모녀가 누군지. 딱 봐도 너 키워준 엄마랑 하나도 안 닮았잖아. 지금 너 딱 내 어릴 때 모습 그대로인데 나 못 알아보겠어? 네? 제 친엄마라고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친엄마라니. 엄마가 내 친엄마가 아니었던 거야? 친엄마가 따로 있었던 거냐고! 그게 있지. 내가 들어가서 다 설명해 줄게. 일단 우리 들어가자. 당신은 일단 가요. 갑자기 와서 이게 무슨 행패야? 뭐야? 정말이야? 정말로 나 엄마 딸 아니야?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건데? 그냥 이 자리에서 빨리 제대로 설명 좀 해봐. 딸은 태어나 처음 듣는 사실에 충격을 크게 받은 듯 했어요. 거의 경기를 일으킬 만큼 충격을 받은 딸을 보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큰맘 먹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 너 내 친딸 아니야. 근데 나는 너 한 번도 내 친딸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었어. 너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 친딸이었다고. 당신은 뭔데 이제 와서 나타나 내 딸을 돌려달라는 건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자기 손으로 젖병 하나 안 물린 여자가 이제 와서 내 딸을 돌려달라고 해? 나는 절대로 못 줘. 그러니까 돌아가. 빨리 돌아가란 말이야. 저는 발악을 하면서 그 여자를 우리 집 앞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때까지도 딸은 본인이 받은 충격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지켜볼 뿐이었죠. 저의 발악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 쳐다보니까 그 여자는 어쩔 수가 없었는지 다음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하고는 그대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미 그녀가 떠나간 자리에는 충격이 크게 남아 있었죠. 저는 언젠가는 말해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런 식은 아니었기에 딸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다 설명을 해주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딸과 제가 둘이서 싸운 세월이 서로 허송세월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사실을 딸에게 말해주어도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나도 큰 저의 착각이었어요. 그간의 이야기를 모두 다 들은 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을 보였죠. 더러워. 엄마는 그냥 돈 때문에 나를 이용한 것뿐이잖아. 그래놓고는 지금까지 뻔뻔하게 내 친엄마 행세를 해왔던 거야? 어떻게 나한테 한 번도 말을 안 해줄 수가 있어? 그 여자가 우리 안 찾아왔으면 끝까지 말 안 하려고 그랬어?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언젠가는 말해줄 생각이었어. 근데 이렇게 알려줄 생각은 절대로 아니었다고. 엄마, 처음에는 돈 때문에 너 키웠어도 다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 내가 말했잖아. 내 눈에 네가 너무 예뻤다고. 그러니 돈 못 받게 되었을 때도 널 끝까지 책임지고 지금까지 내 자식으로 키웠던 거야. 나한테 네가 자식같이 안 여겨졌으면 왜 여기까지 키웠겠어. 딸은 엄청난 경멸의 눈빛을 보내면서 저에게 화를 냈어요. 솔직히 말해 잠깐 충격은 받더라도 그동안 제가 준 사랑이 있었으니 금세 다시 저에게 마음을 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건 저의 너무나도 큰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딸에게서는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초반까지 하던 반항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갑자기 집에 들어오질 않는다든지, 제가 하는 말에 대답도 대꾸도 안 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반항들을 해댔죠. 물론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딸의 심정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었어요. 하지만 끝내 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친모가 나타난 지 한 달 만에 딸은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거든요. 엄마, 미안한데 나 더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싶지도 않고 의대 다니면 돈도 많이 드는데 나 여기에서 엄마한테 묶여 살다가는 평생 가난해서 못 벗어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나 친엄마한테 갈게. 엄마 어차피 돈 때문에 나 데리고 온 거였잖아. 내 친엄마가 나 데리고 가는 조건으로 엄마한테 해줄 보상도 다 마련해놨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그만하자. 나 엄마 딸로 살기 싫어. 뭐? 너 지금 그 말 진심이야? 너 그 아줌마 언제 봤다고 친엄마라 그러는데? 너 내 딸이야. 내가 배로만 안 낳았지. 지금까지 품에서 20년 넘게 키워낸 건 나라고. 근데 그런 나를 버리고 가겠다고? 키워준 게 무슨 소용이야?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나 키우면서 뭘 얼마나 해줬는데? 뭐 학원 몇 개 보내준 거? 공부시켜준 거? 그거 말고는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엄마 인생이 불쌍해서 그냥 내 엄마로 산 거지. 나 엄마 보면서 진짜 구질구질하다는 생각 많이 했어. 엄마랑 밖에 길거리에만 나가기만 해도 쪽팔려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고! 저는 딸의 실체를 알고 나서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얘가 내가 알던 애가 맞나? 내가 품에서 지금껏 키웠던 애가 맞나 싶어 몇 번이나 다시 보게 되었죠. 그때 딸은 언제 짐을 싸놨었는지 가방 하나 들고 나와서는 다시 또 말했어요. 지금 친엄마 여기로 오기로 했어. 거의 다 왔을 거야. 나 오늘부터는 그쪽으로 들어가서 살 테니까 엄마는 이제 나 없이도 잘 사는 연습해. 그냥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돌아갈 뿐이니까 우리 여기에서 다시는 얼굴 보지 말고 지내요. 그게 우리 서로한테 좋지 않겠어? 딸은 저한테 상처 줄 게 더 남아있는지 저한테 끊임없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 친엄마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더 화가 나서 말을 했죠. 나가!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여길 왜 와? 왜 이제 와서 내 딸 뺏어간다는 건데? 왜? 뺏어가긴 도로 찾아가는 거지. 오히려 나한테 자식 뺏어간 건 당신이지. 나도 이 엄마가 필요해. 서로 각자 필요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엄마도 그냥 받아들여. 딸까지 나서서 저를 내치는데 정말 인생 통틀어서 이렇게 비참한 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 친모가 우리를 찾아온 이유도, 그리고 내 딸을 데리고 간 이유도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였죠. 애초부터 그 주인집 아들은 그 어릴 때부터 좀 유흥을 잘 즐기는 사람이었었는데 그때 둘이 만나서 사고를 쳐 지금의 딸을 낳게 된 거였었어요. 근데 아직 결혼을 할 준비도 아이를 키울 생각도 없었던 사람들이 순간의 재미로 아이를 낳았으니 당연히 책임지기 싫었겠죠. 그래서 친모라는 사람은 자기 인생 망치기 싫어서 낳은 지 보름 만에 애를 버린 거였고, 그 친부는 그나마 남아있던 조금의 양심으로 아이는 데리고 왔으나 본인 아들 인생에 흠만 들기 싫어서 나한테 보낸 그 집주인으로 인해서 이 모든 상황들이 다 만들어진 거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왜 찾아왔냐면 이 여자는 늙어서까지 돈 좀 있다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지내다가 늦음하기 부잣집 호래비에게 시집을 가려고 했는데 이 남자가 평생에 원래 2번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한 남자인데 그동안에 자식이 없었어서 자녀가 있는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니 불이 나게 우리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친부를 찾아갔었는데 제가 키우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때 당시 둘이 한창 붙어 다닐 때 집에 한두 번 찾아오기도 하면서 저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부잣집 가정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 알았던 그 여자는 그 주변을 건너 소식을 알아보면서 우리를 찾아왔던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더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현타가 제대로 왔죠. 나는 쇠가 빠지게 쓰리잡까지 뛰면서 일을 하며 돈 벌고 자식 키워 살렸는데 이 여자는 여우짓 하나 하면서 참 쉽게도 팔자 펴고 잘 살다가 이제는 더 좋은 팔자 피면서 살려고 이렇게 다 키워놓은 딸까지 데리러 왔구나 싶어 지금껏 괴로웠던 내 인생은 뭔가 싶었어요. 거기다 심지어 목숨처럼 아껴 가슴으로 품어 키웠던 딸이 나를 버리고 떠나간다니 더더욱 할 말이 없었죠. 혹시나 내가 내 인생을 너무 하찮게 여기며 살아내서 내 딸한테도 이런 대우를 받는 건가 싶어 비참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자기 친모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딸과 그 친모에게 발악을 했어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의대까지 보내놨더니 네가 나를 배신해? 너 내 세월은 어떻게 다 보상할 거야? 너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거 안 했으면 나도 이렇게까지 내 재산 한 푼도 없이 안 살았어. 너 하나 남부럽지 않게 잘 키워보겠다고 쉴 틈 없이 일을 동시에 3개까지 해가며 인생 바쳐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나를 버려? 그렇게 누가 그렇게 아등바등 살래? 차라리 고아원으로 보내버리지. 그럼 거기에서 오히려 더 좋은 곳으로 입양 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나는 엄마 딸로 살면서 너무 괴로웠어. 학원 다니면서 다른 애들은 다 밥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쉬는 날에는 놀러도 나가고 그러는데 엄마는 솔직히
나 용돈 한 번 넉넉히 준 적 있어? 그거 학원 보내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서 아등바등 거렸으면서! 그러니까 제발 엄마도 나 보내고 그냥 엄마 인생 살아! 그럼 서로한테 좋은 거잖아!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짐승 새끼 키웠네. 짐승 새끼를 키웠어.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인생 돌려내. 내 세월 다 책임지라고, 이 나쁜 것들아.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저는 가슴에 비수를 꽂는 달 앞에서 가슴을 퍽퍽 치며 발악을 하면서 울어댔어요. 내 인생이 뭔가 싶어 한참을 울고 있을 때 그걸 지켜보던 딸의 친모가 더 기가 막힌 짓을 하던 거 있죠. 이봐요. 어차피 당신 친딸도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 억울해? 지금 내가 주는 거 보면 오히려 내 딸이 나한테로 오는 게 고마울걸? 자요. 그냥 이거나 먹고 떨어져요. 그 억울한 거 내가 이 열쇠 하나로 다 보상할 테니까. 당신한테는 아주 충분하고도 차고 넘칠 만큼 넉넉한 거라 되려 나한테 고맙다고 할 거예요? 딸의 친모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그건 기가 막히게도 다 쓰러져가는 지방에 있는 빌라의 반지하 집 열쇠였습니다. 당신, 이 집도 월세라지? 전세 살 능력도 없는 사람이 괜한 고집 피우지 말고 가장 힘들 때 이 열쇠 써먹어요. 그리고 내 딸하고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딸의 친모는 그 열쇠를 제게 건네주자마자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딸이 그래도 그간에 정이 있기는 있었는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저한테와 저를 푹 안더라고요. 하지만 그 뒤에 들려오는 소리는 아프기 그지 없었습니다. 엄마, 나 용서하지 마. 나 용서 안 해도 돼. 내가 나쁜 거 알아. 근데 나 정말로 힘들어서 그래. 나 가난이 너무너무 싫어. 그러니까 그냥 이 집 가지고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솔직히 엄마도 이런 내가 지긋지긋하잖아. 우리 진짜 지겹도록 싸우면서 살았잖아. 이제는 나 엄마 길거리에서라도 보이면 아는 체 안 할 거야. 다 잊고 살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이 못된 딸 용서하지 마. 그동안 고마웠어, 엄마. 나한테 그간 해줬던 거 이 열쇠로 퉁치자. 내가 이걸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효도했다고 생각해줘. 그리고 우리 이제 다시는 보지 말자. 딸은 그래도 0.001%의 양심은 남아 있었는지 이 말을 하면서 저를 껴안고는 오열을 해댔습니다. 근데 울면 뭐합니까? 말에는 비수가 다 서려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안아보는 딸의 품에 순간 모정이 생겨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지만 다시는 보지 말자는 말이 딸 입에서 나오는 순간 현실이 다시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딸한테 말했죠. 너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거다.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나 내친 거 아주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하게 되는 날이 있을 거라고. 어디 두고 봐 너. 나 너 용서 안 해. 네 말대로 평생 너 용서 안 하면서 살 거야. 나도 이제 너 꼴 보기 싫어. 내 집에서 나가. 당장 나가버려. 저는 그 둘이 더는 꼴도 보고 싶지 않아서 그대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는 받기도 더러워서 받기도 싫은 열쇠였지만 그것마저도 안 받고 그들을 공짜로 보내줄 수 없어 아주 보란 듯이 그 열쇠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 뒤로는 그 집을 내 이름으로 명의도 다 바꿨어요. 근데 정말 얼마 안 되는 집이었습니다.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안 가지고 갈 정도의 정말 허름한 집이었죠. 오히려 서류 처리할 거 다 하고 나니까 취득세를 내야 해서 빚만 더 생길 뿐이었어요. 그래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들한테서 그거라도 뺏어와야 할 것 같아 억울해서 그거라도 가지고 있자 싶어 가졌고, 저는 그 건물과 함께 20년을 몸바쳐 키운 딸을 맞바꿔 보내야 했습니다. 근데 딸도 저더러 보란 듯이 타양 소송까지 내더라고요. 이유인 즉슨 호적상으로는 제 자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노인이 되었을 때 모녀지간으로 나중에 저를 부양하기도 싫다는 거였어요. 정말이지 인간의 실체를 다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거기에서는 제가 더 발악을 할수록 더 깊이 제 인생이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왜 진흙탕에서 발버둥 칠수록 더 푹푹 빠지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죠. 저는 은혜도 모르는 딸을 더 이상 내 자식으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서 파양을 그대로 해줘 버렸어요. 그리고는 내 인생은 왜 이러나 싶어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머리 깎고서 절에 들어가 버릴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딸과 같이 살았던 집도 1분 1초를 머무르고 싶지 않아 내놔버리고는 찜질방에서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했어요. 딸 친모에게서 받은 집은 제가 들어가기에도 허름한 곳이라 일단은 두었다가 나중에 정말 급할 때 그 집을 팔아버리고 급한 자금으로 쓰자 싶어 임시로 남겨둘 뿐이었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한 7년 정도가 지났을까요? 제가 딱 50살이 되던 해에 믿기 힘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 일을 통해서 내 인생도 드디어 불행은 끝나고 볕이 스며드는가 싶어 꿈인 제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벅차고 기쁜 일이었어요. 저에게 나타난 기적은 바로 딸의 친모에게서 받았던 집에 대형 복합 쇼핑몰이 들어선다는 일이었죠. 그 집이 아예 다 넘어가게 되면서 보상을 두둑하게 받을 수 있었고 저는 덕분에 몇 배나 더 붙여서 팔 수 있게 되었었어요. 그 판돈이 있게 되어서 저는 그 지방 주변에 괜찮은 자리를 알아보고서는 자그마한 20평대 빌라를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세를 주고 다달이 들어오는 돈으로 지내다 보니 그제서야 제 인생에 여유가 생기면서 맘 편히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험난한 인생을 살았었나요?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빌라에 세주는 돈으로도 여유 있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이라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찜질방 일은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에서 어떠한 이슈도 없길 바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여전히 저를 가만두지 않더라고요. 한참 안정을 되찾고 혼자 사는 인생에 적응하며 잘 지내고 있을 때쯤 또 한 명의 불청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불청객은 딱 작년 이맘때쯤에 찜질방에서 지내고 있던 저를 찾아왔었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나를 철저하게 버리고 간 딸이었습니다. 정말로 머리카락 한 톨도 안 보이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일하는 찜질방으로 찾아왔고 한쪽 손에는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어요.
저는 몇 년 만에 보는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놀라서 물었죠. 아니, 네가 왜 여기 있어?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정씨 아줌마한테 물어서 왔어. 내가 엄마 꼭 좀 만나고 싶다고 빌었더니 처음에는 안 알려주다가 알려주시더라. 엄마, 그동안 잘 지냈어? 뭐? 잘 지내? 네가 지금 그게 나한테 물을 말이니? 그리고 누가 네 엄마야? 네 엄마는 애저녁에 사라졌지. 아니, 네 엄마는 이제 내가 아니라 그 여자잖아. 네가 직접 파양 소송까지 걸어놓고는 누구더러 엄마래. 저는 딸이 여기까지 찾아오는 것도 대단하다 싶었지만 파양 소송까지 걸면서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던 애가 이제와 다시 엄마라고 부르는 본세가 어이가 없었어요. 나를 찾아내는 그 집요함도, 철판 100개는 깔려있는 듯한 그 뻔뻔함도 딱 지 친엄마 닮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근데 이 애가 왜 찾아왔는지 아세요? 저는 얘가 저를 찾아온 이유가 더 화가 났어요. 엄마, 나 이제 의사 못한대. 얼마 전에 사고를 당했는데 신경이 다 끊어져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대. 나 의사 일도 못해. 친엄마가 병원까지 차려줬는데 내가 손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바로 내쳐버리는 거 있지. 새아빠라는 인간이 아픈 자식은 오히려 걸림돌만 될 뿐이라면서 나더러 집 나가라고 하더라. 친엄마도 자식 없어지니까 그대로 버림받더니 그 뒤로 바로 나를 버리더라고. 엄마, 나 너무 비참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근데 내가 당해보고 나니까 엄마가 생각났어. 내가 엄마한테 똑같이 그랬었더라고. 미안해, 엄마. 엄마도 이런 기분이었어? 엄마도 이렇게 나처럼 비참했었어? 나 때문에 엄마가 비참했었다면 미안해, 엄마. 용서해줘. 나 앞으로는 엄마한테 잘할게. 나 이제 한적손도 못 쓰게 됐는데 나 엄마 없으면 혼자 지내야 돼. 나 혼자 살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나 용서하고 받아주면 안 될까? 딸은 제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며 엄청나게 억울했는지 오열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근데 모정은 어쩔 수가 없는 건지 딸이 우는 걸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아파 똑같이 오열이 나왔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딸을 용서할 수 없는 마음과 밉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공존하고 있었기에 엉엉 울면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나를 떠났어? 왜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니? 왜 그런 선택을 해서는 이 꼴을 당해? 왜? 근데 또 이제 와서는 도로 용서해달라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소리를 해? 대체 무슨 자격으로? 너 그거 벌 받은 거야. 천벌 받은 거라고. 그냥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받아도 곡할 노릇인데 가슴으로 나 친부모보다도 더 인생 바쳐가며 키운 나를 배신해서 크게 벌 받은 거라고. 나는 너 절대로 용서 못한다. 아니, 안 한다.
나 다시는 네 얼굴 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당장! 엄마, 다시 한번 생각해봐. 엄마 정말로 나 없이 살 수 있어? 내가 엄마한테 어떤 딸인데, 내가 엄마한테 어떤 존재인데, 너 없이도 잘 살아지더라. 나도 솔직히 처음에는 네가 그렇게 나 배신하고 가버렸을 때 네가 나를 배신한 그 아픔보다 너 없이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 막연함이 더 나를 힘들게 했었다. 근데 막상 살아보니 아니었어. 너 없이 사는 세월도 그냥 다 사라지더라. 아니, 너한테 된통 당하고 나니까 오히려 너 키우느라 아등바등 살았던 내 인생을 다시 되찾게 된 것 같아서 자유롭기까지 하더라. 나 이 자유 다시는 빼앗기고 싶지 않아. 그리고 더는 너 하나 바라보면서 희생할 내 인생 없어. 이제는 내 인생 즐기면서 살기에도 바빠.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느니, 다시 받아달라느니 그런 소리 하지도 마. 다시는 찾아오지도 말고 네 말대로 우리는 이제 남남이야. 더욱이 호적상에도 깔끔하게 다 갈라선 마당에 무슨 볼 일이 더 남아있니? 너랑 나 사이에. 그러니까 당장 가서 다시는 여기 찾아오지 마. 저는 딸이 불쌍해 울면서 말했지만 동시에 배신감과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딸을 받아줄 수 있는 선은 딱 눈물까지일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저의 말에 딸은 미안하다며 그 불편한 손으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져댔어요. 그러면서 더 큰 오열을 하면서 저에게 받아달라고 했지만 저는 딱 매몰차게 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받아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표현이 더 딱 들어맞을 것 같네요. 피도 안 섞인 딸을 위해 청춘을 다 바쳤다가 버림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시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는 내 노년을 다 바쳤다가 또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 싶어 더더욱 그랬죠. 여러분이 봤을 땐 제가 너무나 매정하고 못된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그런데 저는 딸에게 씻을 수 없는 큰 배신과 상처를 받았기에 이런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몇 번 더 매달리면 제가 못 이기는 척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더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하지만 끝까지 완고한 저를 보면서 끝내는 울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제 선택에 아무 후회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아니, 오히려 나를 위해 너무나 잘 선택했다, 잘 결정했다 생각이 들 정도로 평화로운 인생을 살고 있죠. 딸은 저한테 연락이 안 되니 자기 할머니인 저희 엄마한테 연락을 하면서 간간히 지내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엄마도 그 눈에 손녀딸이 예쁘게 보일 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연락 오면 통화만 좀 하다가 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소식을 좀 들어보니 지금은 한쪽 손은 아예 못 쓰고 지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손 때문에도 그렇고 워낙에 성격이 예민하고 모나서 연애도 못하고 시집도 못 간 채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얘기 들은 게 거의 5개월 전이니 지금은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궁금하지도 않아요. 나 버린 거 나도 다시는 생각하며 지내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찜질방 일을 하다가 이제는 체력이 조금씩 딸리기 시작해 새 놓아주었던 1층 상가 자리에다 평소 제가 좋아하는 꽃집을 차려놓고는 화분 키우고 하면서 노년을 좀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제 인생에는 빚도 없고 책임져야 할 식솔도 없이 그저 제 인생 챙길 수 있는 여유와 평화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물론 나이 든 저희 엄마가 계시기는 하지만 엄마를 챙길 만큼의 여유도 지금은 있는 상황인데다 망나니였던 오빠가 장가를 아주 잘 가는 덕분에 정신 잘 차리고 살고 있어 엄마를 모시고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제 인생은 더더욱 여유로운 채로 지낼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하염없이 내려가기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한참 내려가기만 하는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 바닥을 팍 치고 높이 올라가는 인생도 있다는 걸 저는 이 나이 40, 50세를 넘어가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오르막길이 있으면 또 내리막길도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건 대비하며 살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하루하루를 열심히 누리며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디 큰 아픔을 딛고 비로소 일어서게 된 저의 인생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의 안녕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